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기다렸고 기다리지 않았던 3월 말 4월 초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공매도 전면 재개, 또 대체거래소 800종목으로의 거래 확대, 거기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벤트 등 3월 말 4월 초에 여러 이슈가 쌓여 있습니다. 그 한 주에, 격동의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어떤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종목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호재성 뉴스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피고 돌아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관세 전쟁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며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2.7%,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낙폭을 이날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심을 냉각시켰는데요. 이 상호관세와 관련한 세부 사항 곧 발표를 할 것이다. 특히 의약품과 제약산업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격을 줬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이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죠. PCE 물가. 헤드라인 넘버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PCE가 각각 2.8%, 0.4% 상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씩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 2.8%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13개월 만에 보는 가장 큰 상승폭인데다 연준이 타겟팅하고 있는 2%라는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연준이 지난 3월 FOMC 때 제시했던 올해 물가 전망치가 2.8입니다. 아직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부터 이미 그 숫자를 찍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혹시나 연준이 잘못 계산을 한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수가 이 낙폭을 결정적으로 확대하는데 작용을 했던 이 지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였습니다. 확정치가 57로 발표됐는데 앞서 나왔던 잠정치보다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 본격적인 경기 둔화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장중에 지수가 낙폭을 한 차례 크게 키웠습니다. 이날은 그러다 보니까 위험 회피 그리고 안전 선호 심리가 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으로 진행됐던 반면에 금 가격은 이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전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우려감이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문제입니다. 팩트셋이 발표한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1.7%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치가 7.3%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지만 작년 7월에 기업들의 수익화 논란이 불거지고 8월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주가 지수의 가격은 쭉 올라왔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은 10년 평균치 대비 더 높은 20.5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 평소보다 비싸졌다라는 점도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라는 이야기죠. 히트맵을 열어보시면 그 부담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 하락의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자면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 업종들이 약세를 주도했는데요. M7 빅테크들이 포함되어 있는 3대장 업종들, 거기에다가 산업, 그리고 역시나 경기에 취약한 금융주들까지 2% 이상의 약세를
약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4%대 급락으로 특히 약했는데요. 개별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경기 불안 이라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 때에도 이런 M7 기업들은 워낙 현금 보유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고 또 수익화 시점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낙폭을 면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3.5%의 하락이었는데요.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6%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의 하락세, 상장 이래 최장 기간의 내림세였는데 이제 마침내 그것을 끊어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일부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반영하면서 초록불을 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이 테슬라 이날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도이체방크 측에서 1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내려잡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도 함께 내려잡았는데요. 기존에 420달러에서 이제는 345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345달러면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건데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 출시에 따른 이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1.6%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코어위브가 이날 IPO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IPO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런 실망감이 자리를 하고 있죠. 공모가가 40달러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마감가 역시도 그 공모가를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M7 빅테크주들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부담 요인으로 지금 스멀스멀 자리를 하는 것이 엔화 강세, 그에 따른 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머크의 경우에는 이날 항암제 키트르다의 피하 주사 버전을 오는 10월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 개별 이슈 덕분이었습니다. 주가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ADR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안감, 소비 부진 그리고 자동차 관세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최대 재료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4월 2일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강도가 약하다, 그렇다면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된 것 이상의 어떤 강도가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지표의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발표되는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 경기 상황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동성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3월 고용보고서, 여기서 고용 증가 폭 그리고 실업률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이슈로는 화요일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된다는 점 꼭 주주분들께서는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이렇게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번 주만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한국과 미국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안 본 눈 삽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지수의 흐름이 나왔죠. 양지수 모두 2% 가까이 하락했던 금요일입니다. 코스닥은 700선을 이탈했죠. 코스닥의 현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세 우려, 공매도 재개 부담, 그로 인한 거래 대금 감소,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날 대형주를 압박하는 요소가 됐고요. 넥스 트레이드로 인해서 거래 왜곡 현상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이벤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AI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날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하락
하락이 있었고요. 전선까지 AI 인프라 진영이 또다시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자, 배당락 부담도 특정 종목군으로 계속 조금씩 등장하고 있죠. 이날도 DB금융,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등의 종목들이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양 시장 모두 다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이 그래도 언젠간 반등을 주겠거니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뉴욕장이라도 좀 보탬이 돼주면 좋을 텐데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물가가 예상을 상회했고 소비자 지출 증가세는 둔화됐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지 않았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을 썼다라는 점, 물가와 소비 둔화 우려가 함께 작용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고요. 이것은 빅테크, 기술주, 반도체, 그리고 관세 이슈 속에 부담 안고 있는 자동차까지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우호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머크 이슈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추가됐을까요? 투자뉴스 7, 7가지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최혜국 지위 박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거론이 됐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간 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AI 투자 관련한 소프트뱅크 그룹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과 AI 진영의 그래도 성장을 가리키는 뉴스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뉴스가 매일같이 추가되고 있는 요즘이네요. 하나씩 보죠. 자,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웨이보의 계정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무역대표부 측에서 중국 정부의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할 것을 통보했다라는 개정의 내용이 업데이트됐습니다. 2000년도에 미중관계법 수정 권고안에 대해서 공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공표 시점은 상호관세 부과 바로 직전일이죠. 4월 1일로 이야기됐다라고 개정에 올라왔네요. 자, 이 정상 무역관계가 박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국에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박탈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시행할 수가 있죠.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국가들보다 이제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발의해서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이것이 사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좀 쥐고 있던 카드인데 또다시 이 시점에 부각됐다라는 것은 상호관세 이전에 어떻게든 중국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해서 그들을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뉴스가 되겠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속에 미국의 이런 강경 태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좀 봐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 강경한 태도에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조금 풀어서 미국의 견제를 조금 피해보려는 혹은 미국을 더 견제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일부는 불편하겠지만 또 일부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주말 사이에 더해졌죠. 중국이 한국에 시진핑 주석이 가을에 있을 에이펙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해달라 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초청으로 인사를 초대하는 공식 방문의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정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될까요? 1시간 거리인데 그동안은 한알령 이슈 등으로 인해서 절대 오지 않았었죠. 이번에 오게 된다면 정말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한알령이 해제될까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같이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죠. 바로 중국의 황구시보. 그동안 이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류 문화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었던 언론 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번 인기 드라마죠. 폭삭소가수다. 새로운 히트작이 한국에서 탄생했다라며 성공 혹은 흥행한 스토리에 대해서 왜 흥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분석이 실려있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여기저기서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앞전에 살펴봤던 워터밤 하이난 2025에 K-팝 가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중국 내 개봉한다라는 점에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일부 찾기도 했었죠. 2월 달은 트와이스가 무려 9년 만에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했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트와이스가 팬사인회를 한 것도 놀랍긴 한데 트와이스가 9년 만에 트둥이들이 어느덧 이렇게 중견 가수처럼 연차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국의 음반 수출액이 월간 단위로, 그러니까 2월 대비 3월에 무려 100%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한국 문화 콘텐츠 엔터 이런 쪽에 열풍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중국이 떠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기 측면에서는 화학이나 철강 등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 소비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그 기대가 주로 얘기가 되는 게 엔터나 콘텐츠, 게임, 화장품 쪽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게임주들 개별 모멘텀과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각각 맞물리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중국 소비단에서 화장품 혹은 카지노 종목들의 강세도 일부 흐름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소비단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도 기대 요소로 넣어볼 수 있을지 지켜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날입니다. 공매도 재개 무조건 주가 하락으로 나오는 것인가? 일전에도 대신증권의 위험지대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며 전달드리긴 했었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면 한 1, 2개월 정도는 조금 변동을 극심하게 겪다가 외국인의 수급 등이 유입되면서 3개월치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통상적으로 오르는 패턴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외국인의 유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실적 대비 주가가 높으면 공매도 대상 가능성, 최근 주가가 오르고 대차 잔고가 늘었다면 유의하자라고 시장은 얘기했었죠. 최근에 코스피에서 대차 잔고가 증가했던 쪽은 2차 전지, 철강, 조선, 화학 등이 되겠고요. 다올투자에서는 많이 오른 것 중에 대차 잔고가 늘거나 외국인은 지분율이 늘었다면 유의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철강과 화학 등이 연기금이 사고 있는데 이익은 별로 나지 않아서 공매도 세력이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최근에 대차 비율이 높았던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유한양행, HLB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공매도 전면 재개 속에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인가 꽤나 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지금 AI 진영은 흔들림을 보이고 있죠. 알리바바 회장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과잉됐다라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 이슈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AI, 즉 생성형 AI로 대변되는 쪽에서는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
알트먼, 오픈 AI 쪽이죠. 샘 알트먼의 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지 생성 자제해주세요. 정말 미쳤어요. 우리 팀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니? 지브리풍 이미지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고 나서 일본의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그림을 뽑아주죠.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 이미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샘 알트먼은 서버가 녹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물론 저작물의 무단 학습이나 창작 황폐화에 대한 지적도 같이 증가하고 있긴 한데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실 무료 서비스에서는 잘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니까 그림을 빠르게 뽑아줬었습니다.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꽤나 늘어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질세라 일론 머스크도 얘기합니다. 그록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과열되고 있다. GPU 수요 맞추려고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네요. 생성형 AI, 인터넷 사용자 3명 중에 1명은 사용해 봤다라고 하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자극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투자 진심은 샘 알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죠. 스타게이트 이슈와 함께 이번에는 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AI를 탑재한 로봇을 활용해서 산업단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1조 달러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로봇 쪽을 좀 자극하는 뉴스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관련주로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EM넷 등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 로봇주들도 일단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단발적인 트레이딩 뉴스라도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과 쉐브론,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 에너지사들이죠. 이들이 CCU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엑슨모빌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혔고요. 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 어필하기도 했죠. 주요 고객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업체들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이들 잠재 고객에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에 하나증권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월 말이었죠.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혔었는데 탄소 포집을 위해 CCS 솔루션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정제하고 포집하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기술을 말하죠. 트럼프 리스크 프리존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2월 7일경에 방송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CCUS 나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이라는 것을 언급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에어레인이라던가 혹은 캠트로스, 케이시코트렐 등의 종목들이 관련 테마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쪽도 관심 가져볼 수 있을지 테마단에서 이슈로 일단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AI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여전히 추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계속 훼손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AI 과잉 투자 뉴스 혹은 AI 가성비 모델에 대한 등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뉴스도 주말에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현대차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플레오스에서 2027년도 말까지 레벨 2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차를 내놓겠다라고 밝혔고요. 2028년도에는 미래 모빌리티인 SDV를 양산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SDV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제어한 것이죠.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이제 SDV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SDB의 3대 핵심인 소프트웨어죠. AI, OS, 생성형 언어 모델까지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여기에는 최초로 네이버와 협력해서 네이버 앱과 네이버 지도를 탑재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DB 한다면 소프트웨어 따는 현대 오토에버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네이버 쪽의 뉴스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지금 반도체나 전력과 같은 AI 인프라가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 이것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쪽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혹은 자율주행 등이 되겠죠. 자, 비아디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을 2, 3년이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자율주행 뉴스도 주말 사이에 많았던 만큼 추가적으로 더 추가될 뉴스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조금 불편한 뉴스들도 많죠. 관세 이슈라던가 혹은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난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지금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나눠봤어요. 미국장에서도 전기차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방어적 성격을 띤 헬스케어 쪽은 괜찮았죠. 머크나 에브비, 일라이릴리 이런 쪽의 종목들의 상승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방어 측면에서 하나이고요. 트럼프가 의약품에 대한 곧 관세 발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이 꽤 많은 가운데 방어적으로 거기에 이미 재고를 쌓아놨고 미국에서 상반기 중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겠다는 셀트리온 등 방어적으로 입장을 잘 쌓아가는 쪽이 어딘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들을 들여다봐야겠죠.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가 또다시 만병통치약처럼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14%나 줄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만 당뇨약 쪽이 또다시 관심받을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바로 머크의 발언이었죠. 키트루다 피하 주사 버전이 10월에 출시된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장이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머크는 한 1.8% 오르면서 지난 주말 끝이 났는데요.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 주사 버전, 그러니까 SC 버전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알테오젠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만 주사용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현재 비만 주사약 같은 경우는 주 1회이거나 혹은 매일 맞게 되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만 맞게끔 해준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알테오젠 대표는 개발이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다. 내부 실험은 이미 효과를 입증했고 내년도에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로는 GLP-1 계열 약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등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게 되겠죠. 알테오젠의 자신감이 일단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머크가 키트루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공개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머크가 이로 인해서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알테오젠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지금 3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장기 지속형 혹은 ADC 아니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플랫폼. 우리가 이때까지 주로 주목했던 것은 이 피하 주사 변경 이슈 였고요. 이번에 비만 치료제용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이 장기 지속형 바이오베터 넥스피에 대한 퓨전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의 3대
플랫폼, 기술 플랫폼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는 연간 2건 이상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감 있는 발언 속에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공매도 재개 전 알테오젠 역시나 대차장구가 꽤 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갖은 호재 속에서도 주가가 가지 못했던 것인지 어떻게 될지 일단 뉴스는 확인했으니 주가는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오늘의 연결고리 정리 가겠습니다. 사실 변수의 3월 말 4월 초 뚜렷하게 무언가 베팅하기에는 참 공평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일단 주말 사이에 기록했고요. 오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죠. 대체거래소 약 800여 개 종목으로 확대되는 날이라서 수급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조금 지켜볼 포인트도 있습니다. 변수의 3말 4초를 마주한 이번 주인데요. 이를 두고서 오늘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섹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조선, 방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의 종목들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 미국 AI 로봇 산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로봇을 자극할 수 있을지 보시죠. 바이오는 방어적 성격과 비만 당뇨 뉴스, 알테오젠 이슈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모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AI 진영의 소프트웨어로 체크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결국 GPU 등의 수요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로 볼지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들여다봐 주시죠. 인텔의 새 비전 발표 또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인텔의 일정 속에서 발표될 여지가 있는데요. 리프탄 CEO가 여기서 데뷔 무대를 갖고 거기서 어떤 인텔의 새 비전에 대한 코멘트를 낼지도 시장은 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텔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된다면 인텔플럭스, 퓨릿 등의 인텔 관련주들이 테마단에서 기억해 볼만 하겠죠. 자율주행은 현대차그룹 SDB 그리고 네이버와 협력 이슈가 있고요. 테마단에서는 탄소 저장 포집 기술 관련한 이슈들 넣어봤습니다. 자, 연결고리 정리 내용이었고요. 일정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종목 확산, 거기다가 분기 말에 수급 주의가 있습니다. 또 1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수 여지가 있고요. 아마존 알렉사 출시도 임박한 상황이죠. 내일이면 3월달 수출입 통계 일정이 있다는 점 점검해 주시고요. 1, 2, 3, 4주차에 각각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의 일정 지난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각 섹터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1분기의 주인공이었다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조선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미나 앵커가 이에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맞기 싫었던 이 공매도 재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던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 섹터인데요. 그만큼 어떠한 방향성을 우리가 택해봐야 할지, 어느 쪽에 편승을 해야 할지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섹터 12월 말부터 올해까지의 주가 차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종목 제가 3월 초반에 다뤘던 이 세 가지 조선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고점을 찍고 모두 다 고개를 내린 모습인데요. 삼성중공업은 고점 대비 약 13%대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고점 대비 약 26%의 하락세, 그리고 하나오션도 25%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다른 국가들의 조선사 주가에 대비 굉장히 월등하게 잘 갔던 우리나라 조선주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고개가 꺾이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은 그래도 흔들리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어떠한 헤드라인이 있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거액 수수료가 붙는다. 이 부분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고 선박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신용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신용 등급을 A+로 상향을 했다는 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 미국의 USTR 제재안으로 인해서 중국 발주를 취소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정말 이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2040년까지 LNG 수요가 60%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여기서 회의적인 그리고 조금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업계가 한 달 천하를 마감하고 2월 수주량이 중국에 다시 밀리면서 중국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게 조금 더 비중 있는 뉴스인지 하나씩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고 선박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사수혜를 입게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 가격이 오른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 안에서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이 포트피 정책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시각이고요. 중국 해운삼이 선박에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핵심으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선박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산의 조선사들이 다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또 한국산 중고 선박 프리미엄이 포트피의 3배에서 5배 수준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업계 전체에서, 글로벌 업계에서 대체적으로 수용을 해주는 분위기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 한국신용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상향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업황이 개선되는 찰나에 잔고 확충에 대해서 모멘텀을 짚어줬습니다. 기수주 잔고 바탕의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세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상향한 건데 향상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 변동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 수준의 재무 상태 및 건조 대금이 유입이 된다면, 그리고 대체자금 조달 능력을 본다면, 또 영업실적 개선 전망 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3사에서 대표적인 종목 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굉장히 탄탄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필두로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도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려감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국의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구나,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2월에 중국의 LNG BV 2척 슬롯을 확보했던 엑손모빌이 데드라인을 넘기고 계약 진행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USTR 정책에 따라 중국의 선박 건조를 포기하는 첫 번째 사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 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한 발 더 남지 않았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살펴봤는데 하나 또 찝찝한 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천하를 마감했다. 꽤 자극적인 부분이죠. 2월 수주량 중국에 1위를 내줬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클락슨, 조선 해운 조사기관인 클락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선박 수주량은 29만 톤으로 중국이 135만 톤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좀 적은 물량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1위를 다시 차지하게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 기록을 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내수 위주의 선박 발주를 앞센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제자리를 차지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척당 환산 톤수는 4만 1,000톤으로 중국에 비해서 1.1배가량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슨 대형 선박과 고가의 선박을 많이 수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꿀리지 않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의 온도차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비등비등하게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는 실적 기대감은 너무나도 과도하다. 신조선가의 하락세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부터 엿보도록 할 텐데요. LS증권에서는 이 글로벌 LNG 수출 인프라가 증설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FLNG 발주 시장 등 새로운 수요 사이클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FLNG 수요가 결국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본 건데요. 이 FLNG 시장에서 7기 중에 거의 4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또 조선소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위치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거고요. 또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서 기대되는 상선 물량도 꽤 톡톡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선가 하락 가능성은 적다라는 부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신영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미 충분히 높아졌다면서 이 부분은 우려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해양 방산이 큰 시장은 맞지만 주가 반영은 이미 충분히 됐다. 그러니까 방산 이외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하나오션을 1조 원 넘게 매도했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다가 지난 28일에는 다시 한번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증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조선가 지수의 하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187포인트로 4주 만에 또 1포인트가량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신조선가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다올투자증권의 전망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신조선가 지수가 이 하락 반전한 2024년 9월 이후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마진이 뭔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 없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은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질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 피크아웃은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인가? 라고 봤을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내고 있더라고요. 조선업계 관계자는 호황의 정점을 지나더라도 과거 10년 평균을 웃도는 업황이 2030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비로는 4%, 그리고 2021년 2월 대비로는 47%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꺾임세는 그렇게까지 큰 우려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감을 안고 있던 섹터였잖아요. 그런데 SK증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주가 급등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조선업을 둘러싼 기대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준 겁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공매도 타깃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지만 성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을 한 거고요. 2000년대 초중반 2차 슈퍼사이클보다 현재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1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2배 이상,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200%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도 3배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만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중국산 후판에 38%의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가 하락이 앞으로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이어진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도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특이점이 온 조선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 가지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용평가가 좀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떠한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될지 오늘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선가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으로 상선 부분의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 포인트 잡아볼 수 있고요. 해군 MRO, 이지스 구축함 건조가 가능한 유일한 조선소라는 점에서도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인데요. FLNG선의 경쟁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7기 중에 FLNG선 우리나라가 4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3기를 삼성중공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늘어난 수요를 충당할 만큼 생산 능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을 모두 다 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장 어쨌든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공매도와 또 호재와 관련해서 어느 쪽의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지 저희와 지켜보시면서 그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참 고단하거나 혹은 시원한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악재가 지나가서 그래, 일단 속 시원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가진 변수의 시작이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조심스럽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 소화해야 되고요. 상호관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등의 이제 실적 이슈도 추가되다 보니까 공매도와 이제 맞물려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꽤 커질 거거든요. 시장 전략 좀 짜주세요. 일단 주말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했잖아요. 미국장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2월 PC는 예상치를 부합을 했는데 근원은 조금 상회했다. 그런데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봤더니 예상치를 하회했다. 즉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을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 매크로는 불편하게 나왔고 그럼 소비가 경기가 좋아지느냐? 앞으로 소비 심리는 안 좋을 거래. 그러니 야 이거 진짜 스태그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 속에서 에너지와 일부 제약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 섹터가 조정을 주었다. 과거에는 이제 지금까지 조정은 빅테크만 줬었던 조정에서 이번에는 일제히 빠지는 모습 속에서 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락판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아닌 지금은 일단은 대피. 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부터 매수다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하락 사이클에서는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준비 또한 되어줄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시작은 트럼프의 정책적 이슈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네. 소비 위축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재정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라서 시장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과 미국의 가장 천재들이 모여있는 미국 연준에서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다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여기서 미국이 이래서 올라갈 거다 뭐 이렇저렇다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누누이 말씀드렸고, 과연 감세라는 기법과 그 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의 의도적인 조정은 목적으로 있겠지만 경기를 침체를 만드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의 표는 저는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기 인플레 32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어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구가하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 인플레는 아예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강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자 할 때는 매크로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으면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향후 나올 수 있는 매크로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불편할 것이고, 여기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마다 바뀌는, 이제 상호 관세가 시작되면은 당근을 주는 척하고 또 채찍을 주는 척하면서 막 오락가락하는 행보들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은 좀 염두에 둔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솔직히 관세에 대해서 좀 손을 내려놓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그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관세라는 키워드를 지워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은 지워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이라는 전제인데, 그럼 시장이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근데 이것이 조금 빠르진 않았나, 이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하락 조정 사이클은 조금 매수로 볼 수 있겠다. 왜? 전 섹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투심을 일단은 피하고 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늘 이럴 때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30년 데이터 보면 이럴 때가 늘 매수 기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이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은 단타만 해야 돼 라는 전략을 짜야 될 때,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좀 롱텀 플레이를 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진입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 레포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쫙 빠져서 30년의 막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레포트를 보는 시선, 종목들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정비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일단 긍정의 요소다,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주셨었는데, 이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종목들의 변동이 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섹터별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요. 공매도 재개라는 것이 호재라는 내용은 이제는 다 써먹은 것 같습니다. 그 직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선침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실제로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공매도로 공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엔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시 불편한 상황이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의 사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공매도 제한이 08년대 금융위기 때, 11년대 미국 신용도가 강화됐었을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이번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세 번의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코스피가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을 봤더니 증시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특히 두 번은 노골적으로 증시가 좋았었다라고 이제 과거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두 번은 한 달 조정 후 상승, 이제 한 번은 실패했었다는 뜻이죠. 다시 빠졌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충 세 번의 과거의 경험으로 뚜렷한 데이터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는 좀 눈치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직전의 특징을 보면, 특히 코스닥은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다 올랐었어요. 다 올랐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데 이번 직전에 한 달 동안은 다 내렸어요. 다 내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를 통한 호재 악재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섹터별 차별화가 워낙 심화된, 양극화가 심화된 시장이라서 그거를 보기보다는 지금 신용 터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여기서 더 빠져간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도 ETF와 알고리즘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으로서의 조금 대응 전략을 좀 예민하게 짜야 되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P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간 싸움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지수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 기준에서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이미 저는 이야기를 했죠. 네. 개별화됐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로 기회로 봐야 된다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제 마음엔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군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데 전 세계 20% 부과 관련한 뉴스가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관세 더 높게 광범위하게 부과하겠다. 저 관세 뉴스 정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기존에 알던 뉴스에서 더 강화된다라는, 혹은 그걸 가지고 뭐 유연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런 뉴스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5에 20을 더해서 45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참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네, 그러면 관세 압박을 받는 쪽 중에 하나죠.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현대차, 기아만 맞는 거 아니고 모두가 맞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현대차에게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인지, 뭐 아니면 어찌됐건 숫자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봐야 될 것인지, 자동차, 현기차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와 관련됐었을 때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았고 돈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차 판매가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은 탑라인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도 미국 내 자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차가 땅덩이에 비해서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되신 노인분들도 차를 끌고 마트를 가기 위해서 차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큰데, 이렇게 돼서 신차 가격이 오르면 아니 그러면 다른 차 타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거든요. 중고차 가격까지 올라가면 또 신차 가격이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제 또 이게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이클이. 그렇게 해서 차를 못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비 지표가 안 좋아하게 될 거고, 이게 또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단순히 차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내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상호관세 때리는 거 우리 한국차한테 악재 아닌데?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네. 도요다가 더 많이 관세를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관세 수치가 상호 관세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다. 오히려 이걸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나라만의 호재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오히려 미국에다 생산 라인을 투자하는 것에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입방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원위치가 와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주장했었던 논리로 현대 기아차만 호재로 반영되고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요타 빠질 때 같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호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현대차
기아 주가 오르면 아직은 큰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특히 수급에 대해서 수급 논리가 시장에 호황제내는 것을 판가름시키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 논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수급 논리가 좌우할 거라서 참 이렇다 저렇다 피로감은 있지만 어쨌든 단기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가에서는 다 이제 원위치가 왔기 때문에 다시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봤었을 때 긍정적인 이슈를 다시 한번 투영시켜서 볼 수 있는 주가 위치는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자, 중국 쪽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나요? 사랑의 시진핑. 네, 하츄핑과 같은 이런 티니핑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사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 협력에 대한 약간의 뉴스를 계속해서 풍겨주고 있잖아요.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가을에 진짜 한국에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요. 중국 관련주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이게 오는 게 호재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거에는 호재였죠. 무조건 호재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까지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보여줄 목적으로라도 시진핑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것을 불편해서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어떠한 행보를 할 때 자기네들도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가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본은 아예 미국한테 형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제가 과잉 표현 아니죠? 이 표현이. 그렇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지금 경제통상 장관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에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향을 보고받았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교도통신. 일본 교도통신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것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과 지금 국제 정세에서 맞냐 틀리냐보다는 일단은 우리도 만나는 거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겠다는데 만나자고 해야죠. 오히려 시장이 의심하는 것은 중국이 온다고 했다가 맨날 뒤집었잖아요. 네. 안 오고 아예 안 해 막 이랬었잖아요. 이번은 올 확률이 높죠.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3주 동안, 한 2주 동안 보시면 제가 공략 섹터로 중국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시장이 불편한 것이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투심이 불편하시다면 이쪽은 시진핑 저는 올 것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경제와 정치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그 카드를 굳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올 것처럼 보인다. 저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화장품에서 종목들을 살펴보니 지금 시장이 소형화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에 쉬운 장이 또 됐어요. 막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삐아, 토니모리, 콜마홀딩스, J2K 바이오,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 보려고 하고요. 강한 종목들에서는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눈에 띕니다. 네, 일단 정치 이슈가 국내적으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나 정도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아보고 있습니다. 함정남 사장님이 오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조선주 조정의 기회일 것인가 짧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브리핑해 주셨죠. 최근에 자주 겹치네요. 네. 이걸 많이 느끼는데 자주 겹치네. 조선 왜 떨어지냐? 지금 왜 떨어지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 신조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주 무시하잖아요. 중국 조선을 무시하거든요. 중국 조선주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다 뺏길지도 몰랐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호재는 반도체 자동차는 미국이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거 선긋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조선은 미국이 우리랑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있죠. 증거가 부족 중에는 밸류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 부분도 맞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수도코가 다 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 받은 수주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도 한번 드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봤었을 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를 다운시키면 된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이걸로 해결하면 되라는 의지. 왜냐하면 거기는 LNG 팔아먹고 이제 밸브를 열어버리면 될까 미국이 그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자재 가격과 원유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이야기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호 관세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강점의 키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플러스 방산이죠. 그런 이야기를 봤었을 때 지금 아까도 나오더라고요. 독일이 중국 배 취소했다라는 거. 사실 또 하나 조선주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미국 들어가면은 그 수수료 띄어야 되니까 중국 배들을 따로 모아요. 한국 배들을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일본 배들을 따로 모으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자체도 한국에게는 호소죠. 지금 배를 만드는 3파전이 어디냐면 한중일이거든요. 한중일인데 중국은 미국이 때려주고 있죠. 확실히. 일본은 엔화 강세잖아요. 한국은 워낙 약세죠. 둘이 경합했었을 때 한국이 유리합니다. 경합하는 세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지금 불편한 시장의 노이즈가 상호 관세인데 그 안에서 한국은 강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밸류에이션의 부담이었는데 예쁘게 조정도 주었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때문에 때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지만 이렇게 탄탄한 수주와 실적 베이스를 깔려고 있을 때 함부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을 앞단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양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보셔야 되죠. 동성화인텍, 태강, 성광밴드 보고 있고요. 엔진 쪽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엔진, HD현대, 마린 엔진 두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 정리해서 한 번 더 내용 복귀해 보시면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의견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체 거래에서 거래소 종목이 약 800여 개로 늘어난다라는 소식 앞서 일정을 통해서 계속 확인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셔서 보유 종목이 어떤지 한 번쯤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